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한 비구니, 머슴의 운명을 바꾸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머슴살이를 하던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평생 양반댁 밑에서 일하는 남자였지요. 개똥이는 매우 부지런한 남자였습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숲속에 있는 개미들을 구경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짊어지고 가는 개미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너희들처럼 앞만 보며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지. 하지만 개똥이도 이제 머슴살이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장에 들렀는데 줄타기를 하는 광대들을 본 적이 있었지요. 마음껏 뛰어노는 광대들이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광대처럼 줄타기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양반에게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똥이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 들은 것이로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정말 머슴살이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찌 그러느냐? 내가 혹시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도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스스로 살림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개똥이가 모시는 양반은 안타까운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부모님부터 대대로 우리 식솔로 지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어쩌나. 자네만큼 충직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럼요, 대감마님. 대감마님은 저에게 아버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참 마치 자식 떠나보내는 심정이구먼. 자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먼. 그래. 양반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주머니 하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게. 300양일세.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바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세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두게. 이참에 한양에 가서 실컷 구경이라도 하고 오게.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개똥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평생 군말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대가였지요. 자네 말대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가게. 마음이 바뀌면 꼭 찾아오라고. 자네가 오면 무조건 반길 테니 말이야. 양반은 그렇게 허허 웃으며 개똥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똥이는 양반이 건넨 400냥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정말 신기한 것들 천지였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놀이들이 한양시장에는 잔뜩 있는 것이었지요. 푸짐한 야채와 고기들이 즐비한 것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한양 구경에 빠졌던 개똥이는 지쳐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최근에 한양에서 돌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서도 전염이 무서워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꺼린다는 것이었지요. 한참 재밌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런데 개똥이가 솔깃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주모? 그렇다니까요. 최근에 그 점쟁이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용하길래 그러는가. 주모는
한참 떠들 생각을 하니 신이 났는지 손님 앞에 있는 막걸리를 냅다 마시며 목을 축이는 것이었습니다. 저 옆 동네에 사는 말똥이라는 처녀 아시지요? 그 아이가 워낙 못생겨서 시집 가기는 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를 만나고 온 뒤로 혼인을 했다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처녀가 시집을 갔단 말이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요. 들은 바로는 신랑이 머슴살이를 하는데 글쎄 얼마 가지 않아서 집도 사고 땅도 샀다지 뭡니까? 주변에서 듣고 있던 손님들도 놀라서 하나둘씩 주모 앞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일세. 나도 그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볼까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슬쩍 들은 얘기인데 한 젊은 총각은 처녀의 가슴에 점이 있다는 걸 맞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가슴에 있는 점을 맞히는 남자가 신랑감이라고 꿈에 꿨다지 뭡니까? 그 용한 점쟁이가 그것을 다 알고 총각에게 귀뜸을 해준 것이지요. 개똥이는 어떻게든 홀로 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양반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지만 사나이라면 한 번 결심한 것을 밀고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개똥이도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집에 도착한 개똥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붐비는 것이었지요. 개똥이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점쟁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닷새를 기다리던 끝에 점쟁이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네. 그래도 자네는 참 운이 좋은 편이구먼. 그래. 점쟁이는 개똥이를 보자마자 뜬금없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이제 처음 본 사람한테 많이 기다렸다니 게다가 운이 좋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닷새 기다리다가 이제 겨우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운이 좋단 말일세. 저기 옆 동네에 사는 칠복이라는 머슴은 말이야. 한 달을 기다려서 날 만났다네. 지금은 큰 돈을 만지는 상인이 됐다지.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자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으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네. 재산을 전부 내놓으라니요? 저도 머슴이라서 가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30 정도 남았는가. 개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이 건넸던 400냥에서 숙식을 좀 빼고 났더니 정확히 330냥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영감님이 어찌하셨습니까? 그 정도도 못 맞히면 점쟁이라고 할 수 없지. 그 330을 전부 나에게 주면 발자를 고쳐주겠네. 하지만 개똥이는 선뜻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면 다시 양반대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저는 대감마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스스로 살림을 차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속만 살았나?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 개똥이는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 점쟁이를 믿고 전 재산을 내놓아도 괜찮을까요? 결국 개똥이는 마지못해 330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점쟁이는 음흉하게 웃더니 330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하면 된다네. 혹여 그것이 이상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네. 알겠는가?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몇 곡에 넘어가면 골짜기 하나가 나온다네. 오늘 밤은 무조건 그곳에서 묵도록 하게. 골짜기라고 하신다면 개똥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요. 갑자기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 골짜기에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저에게 그런 험한 곳으로 가란 말씀입니까? 하지만 점쟁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개똥이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안 하면 발자를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니. 그건 저보고 그냥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전부 사기가 아닙니까? 그러자 점쟁이가 또한 헛기침을 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일세. 그때 밖에서 건장한 머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개똥이를 양팔로 잡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개똥이는 골짜기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신이 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개똥이가 골짜기에 다 도달했을 때는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개똥이는 더 무서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대로 끌려갔다가는 죽은 목숨이 될 게 뻔하지. 개똥이는 자신을 끌고 가는 머슴들을 뿌리치고 젖먹던 힘까지 내서 도망쳤습니다. 사력을 다해 뛴 개똥이는 겨우 머슴들을 따돌릴 수 있었지요. 용하게는 개뿔, 다시 돌아가서 뺏긴 돈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골짜기를 나서려는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아이고, 이건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개똥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가녀린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떠나려고 할 때마다 신음소리가 더 간절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똥이는 다시 골짜기로 돌아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비구니 한 명이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똥이는 이것이 꿈인가 하고 볼까지 꼬집었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하지만 비구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입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아이고, 절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이건 뭔가 한참 잘못됐네 그려. 개똥이는 한동안 갈팡질팡하다가 비구니를 냅다 업었습니다. 돌림병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었지요. 조금만 참으시오. 곧 의원한테 데려다 드릴 테니. 하지만 고을에 있는 의원들은 비구니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 다들 꺼리는 것이었지요. 어떤 의원은 재수 붙었다 면서 오히려 개똥이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인심이 이리 안 좋아서야 개똥이는 하는 수 없이 구석에 있는 주막을 거처로 잡았습니다. 주모에게는 비밀로 하고 방에 비구니를 눕힌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약재를 가져오겠습니다. 개똥이는 비구니를 눕히고는 얼른 근처에 있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비구니의 상태를 설명하고는 약재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설마 돌림병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소 라고 토로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개똥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험한 골짜기에서 업어왔으니 어떻게든 살리고야 말겠다고 다짐하였지요. 여기 약재 가져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어느 정도 기운은 차릴 수 있다고 하더이다. 힘드시겠지만 억지로라도 입에 넣으시지요. 그러자 비구니는 눈을 희미하게 뜨면서 억지로 약을 입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희망적인 미소를 짓더니 수저로 약을 떠서 비구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계속 누워있기만 하던 비구니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똥이는 주마기를 도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330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건장한 머슴들이 맞고 서 있으니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대감마님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먼. 그제야 정신을 차린 비구니는 개똥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련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승께서 어찌 그 험한 곳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비구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승께서도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저도 말 못할 사연이 있으니 이해합니다. 다시 절로 돌아가셔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저는 개똥이라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힘이 들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비구니는 개똥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비록 비구니지만 여인의 몸을 이렇게 한동안 보살펴주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비구니는 떠났고 개똥이는 당분간 주막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엿봐서 다시 점쟁이를 찾아갈 작정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똥이는 오늘도 점쟁이를 만나야겠다면서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지요. 손님들이 빠져나가면서 겨우 점쟁이 얼굴은 볼 수 있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보시오. 점쟁이 양반, 당장 330 내놓지 않으면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다 일러바칠 것이요. 그러자 지나가려는 점쟁이가 발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총각, 내가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렀지 않았는가? 골짜기까지 도망쳤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그리 불만인가? 나를 그 험한 곳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당장 관에 가서 고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아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관에서는 점쟁이에 대한 고발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사 또는 점쟁이가 사기꾼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똥이는 허망하게 주막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저 선비 양반을 어디서 봤더라? 개똥이는 이상해서 그 선비를 따라갔습니다. 선비는 시장 주변을 거닐더니 다른 선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히 훔쳐보던 개똥이는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저 선비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그때 개똥이는 아차 하고 무릎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비는 다름 아닌 비구니였지요. 비구니가 무슨 연유로 선비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똥이는 그날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구니가 선비 차림을 한 것도 이상했지만 그 아리따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개똥이는 자기도 모르게 비구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똥이는 다시 그 비구니를 만났던 장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서 다시 그 비구니를 목격한 것이었지요. 개똥이는 얼른 뒤쫓아가서 비구니를 불렀습니다. 혹시 전에 골짜기에서 뵙던 여십니까? 그러자 선비 차림을 한 비구니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구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고 비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개똥이는 이제 비구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여전히 아름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구해드렸던 여승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래도 여승의 은인인데 이렇게 외면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자 비구니가 한동안 당황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개똥이는
그런 비구니의 표정마저도 예뻐 보였지요. 비구니는 개똥이의 손을 잡더니 사람이 안 보이는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송구하오나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소? 전 그날 이후로 여승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잠도 이루지 못했소. 왜 저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단 겁니까? 그제서야 개똥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요. 이것이 바로 남녀 간의 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그야 당연히 제가 처음으로 목숨을 구해준 분이니 그렇지요.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요. 그런데 어찌 절에는 계시지 않고 이렇게 선비 차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비구니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예조판서의 딸 수아라고 합니다. 예조판서의 딸이라고 하셨소? 그런데 어찌 여승이 되셨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계모의 여식이 들어온 이후로 절 내쫓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의 혼담이 들어왔는데 그 혼담을 차지하고 싶어서 절 제거하려는 것이었지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씀은 드렸으나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저희 버시기도 했던 말순이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모의 여식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림병으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서 말순이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조사해 보았지요.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말순이가 여종이라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를 만나서 신이 났던 개똥이도 어느새 엄숙해졌지요. 알고 보니까 말순이는 독사를 당했습니다. 돌림병은 모두 거짓이었지요. 모두 그 계모의 짓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상상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구니가 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절에서도 계모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혹여 무슨 짓이라도 할까? 지켜보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다가 그만 수아는 갑자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최근 돌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니 아마 이때를 기회로 여긴 것 같습니다. 절에 있는 저를 납치하여 그 골짜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듣고 있던 개똥이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먼.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침 도련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아씨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를 납치한 자객들이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 도망친 겁니다. 개똥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구먼. 그럼 아씨가 만났던 그 선비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책사입니다.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분이지요. 그분도 저처럼 계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개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부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 이후에 제가 모든 은혜를 갚겠습니다. 부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개똥이는 주막으로 돌아와서 수아가 일러준 대로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양반댁에서 곡상을 치른다는 것이었지요. 얼마 전에 비구니가 된 딸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바로 수아의 아버지 예조판서였지요. 불쌍히 사실을 어서 수아 씨에게 알려야 할 텐데 하지만 수아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아를 만났던 장소를 다녀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개똥이는 직접 예조판서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무슨 배짱으로 예조판서 집에 왔단 말인가. 예조판서 앞에 앉은 개똥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예조판서는 듣던 대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지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나에게 간절히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실은 그것이 혹시라도 수아 아씨를 걱정하신다면 아씨는 무사하십니다. 그러자 예조판서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우리 수아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예조판서가 개똥이를 그냥 보내줄 리가 없었지요. 수아가 무섭다고 하던 계모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직접 수아를 만났단 말인가? 개똥이는 그 무섭다던 계모까지 나타나니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씨께서는 선비 차림이셨습니다. 선비 차림이라고 하니 계모뿐만 아니라 예판서도 눈만 끔벅이는 것이었지요. 이후 개똥이가 전하는 수아의 사연은 도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조판서가 벌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그런 거짓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너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단 말이냐? 개똥이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닙니다. 대감마님, 제가 어찌 거짓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쉽게서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계모는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는지 피식하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렇게 예조판서 집 감옥에 갇혔지요. 진실을 말할 때까지 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한 달만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디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모는 볼 필요도 없이 관로 넘기자고 했지만 예조판서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수아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아와 예조판서의 책사가 증거를 모은 것이었지요. 바로 계모가 벌였던 수많은 악행들. 관에서도 이미 계모의 범죄를 확인했답니다. 이제 남자처럼 선비변장을 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렇게 수아는 아버지 예조판서와 극적으로 재회했고 개똥이도 무사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요. 예조판서는 개똥이에게 집과 땅까지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개똥이가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이었지요. 개똥이도 이제 어엿한 양반 집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조판서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수아를 살려준 은혜로 집과 땅까지 주었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것 같구먼. 이복의 개똥이, 혹시 자네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 걱정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게. 개똥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배시시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대감마님. 예조판서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정신 좀 보게. 그것을 차마 생각을 못했구먼. 자네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니 이렇게 충직한 사람이 아직 여인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금방 자네의 배필에 맞는 여인을 찾아볼 터이니. 그때 마침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비구이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여쁜 모습으로 보였지요. 아버지, 우연히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소녀가 이분의 배필이 되겠습니다. 예조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똥이도 화들짝 놀랐지요.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어찌 아쉽게서
저와 같은 천한 사람과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개똥이의 말이 옳구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혼인까지는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여종이 된다고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수아의 고집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과 땅까지 받은 개똥이가 예조판서의 사위까지 되었네요. 하지만 머슴살이를 하던 남자가 예조판서의 사위로 오르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똥이한테 머슴살이를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렇다 보니 예조판서 사위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아침마다 나와서 마당을 쓸 뿐만 아니라 장작을 패는 머슴들을 뒤로 하고 본인이 직접 도끼를 드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예조판서도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똥이와 혼인한 것은 무리인 것 같구나.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수아는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제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개똥이가 또 예조판서, 사위와 어울리지 않게 머슴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장작을 더 잘 패겠다면서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개똥이가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머슴들도 개똥이를 친근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제 날이 좋다고 하지요. 개똥이도 이제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이 개똥이가 워낙 친근하게 다가오니 친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의 어깨를 툭 치는가 하면 도끼를 빼앗으면서 엉덩방아까지 찢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기운이 없어 보이는 개똥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머슴 녀석들이 저를 완전히 벗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합니다. 저는 그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요. 서방님, 수주대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또 토끼가 걸려들 것 같아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말에서 유래했지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이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 개똥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글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글을 알아야 세상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도련님도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책만 읽으면 하품이 나오면서 잠이 왔답니다. 글만 읽으면 눈이 절로 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책을 가득 쌓아놓고 개똥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책입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책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방님. 이건 그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라고요? 옛날 옛적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해서 개울도 다 말랐지요. 그러다가 늑대 2마리가 들이닥쳐서 가축들까지 해쳤습니다. 농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늑대를 잡으려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늑대 2마리가 한참 마당 앞에서 기웃거렸으니 함께 잡을 좋은 기회였지요. 하지만 농부는 산으로 돌아가는 늑대들을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아니, 왜 그냥 보기만 합니까? 얼른 화살이라도 쏴서 잡아야지. 알고 보니 늑대 2마리가 서로 가축을 놓고 욕심을 부리다가 싸웠던 것이지요. 늑대들은 한 마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봤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잡았답니다. 그거 참 똑똑한 농부네요. 다음 이야기는 또 없습니까? 수아는 그날 하루 종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개똥이는 옛날 이야기가 재밌어서 자정이 넘어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수아가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서방님이 읽으세요. 옛날이 하기는 재미가 있으니 글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똥이는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수아의 말대로 글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글이 알고 싶어져서 서당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니 예조판서는 정말 창피했답니다. 아버지, 다 저에게 생각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연을 들은 예조판서는 껄껄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글부를 시킬 때 써먹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릴 때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싫었습니까? 아버지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개똥이는 이제 어여쁜 선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양반 사람처럼 보였지요. 개똥이와 잘 지냈던 머슴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마당을 청소하고 장작을 패던 습관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병고라도 있습니까? 세상에 이 집에 이사를 온 부부가 하루아침에 요절했다지 뭡니까? 이사를 온 지가 일주일도 안 됐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아무래도 사실인가 보네. 무슨 소문 말씀입니까? 이 집에 이사를 온 사람들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두 죽는다고 말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소문입니까? 그런데 개똥이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예조판서와 술을 마시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이사를 가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장인어른,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물려준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 송구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는가. 나는 자네가 이렇게 어여쁜 선비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게나. 예조판서는 개똥이가 이사를 갈 집에 대해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을 왜 간단 말인가. 그러다 진짜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광명정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행실이 떳떳하다면 아무리 사악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이 말하길 장인어른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려하던 예조판서는 결국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똥이와 수아는 그 무서운 기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함께 짐을 나르던 머슴들도 무서워서 다들 도망을 가는 것이었지요. 남은 사람은 개똥이와 수아뿐이었습니다. 송구하오, 부인, 이런 집으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돼서 전 오히려 서방님의 배포에 감복하였습니다. 분명 이 집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좋은 집이 아닙니까? 수아의 말대로 기와집은 겉보기에 정말 훌륭했습니다. 양반들 누구라도 이 기와집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개똥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기와집에 있는 것들을 모두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인 일입니까? 서방님? 부인은 저를 믿으시오. 당연히 믿지요. 그럼 저만 믿고 그대로 따라만 주시오. 그날 밤 수아는 개똥이가 엉망으로 만든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개똥이는 조용히 글을 읽고 있었지요. 방은 마치 태풍이라도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었지요. 수아가 한참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인상이 험악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수아와 개똥이는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요. 사내는 당장이라도 수아와 개똥이를 해칠 것 같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개똥이가 준비했던 화로에서 인두를 꺼내 사내의 발을 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겁을 먹더니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수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저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귀신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오. 집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을 해치는 동신에 대한 것이었소. 동신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부인. 동귀신은 불결한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소. 지저분한 집이나 쓰레기가 쌓인 곳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말이오. 그제야 수아는 개똥이가 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두는 부정한 기운을 태우고 정화하는 도구라고 하더이다. 저 동귀신이 힘을 못 쓸 때 사용한 것이지요. 어서 따라가 보십시다. 부인. 개똥이가 마침 동신의 발을 짖었기 때문에 바닥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흔적은 방부터 마루 밑바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을 뒤져보니 오래된 유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 곁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것이었지요. 이 기와집은 사실 최대감이라는 구도새가 살았던 곳입니다. 주변에 있던 양반들이 시기를 하다가 산적들을 사주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지요. 하지만 최대감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최대감의 원이 남아서 이 기와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와 수아는 최대감의 유해를 거두었고 진혼제를 치러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뒤로 기와집에는 다시 귀신이 나오지 않았지요. 개똥이와 수아의 선행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창고 지하와 마루 밑바닥에서도 돈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개똥이와 수아가 그 고을에서 가장 갑부가 된 것이었지요. 예조판서는 더욱더 개똥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개똥이는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 예조판서가 되었답니다. 수아는 개똥이를 닮은 총명한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지요.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원하는 쉽게 잊으라는 뜻입니다. 개똥이와 수아는 은혜를 잊지 않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과 의지가 없었다면 그 기와집은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귀신의 집으로 남았겠지요. 이 민속 이야기는 개똥의 인생 여정을 통해 성실함, 용기, 지혜, 그리고 선한 마음이 결국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한다. 개똥은 하인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사기당하는 등 시련을 겪지만 자신의 정직함과 지혜로 사람들을 돕고 위험에 맞서며 운명을 바꾼다. 이야기는 또한 남을 돕는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과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개똥은 정의와 선행을 통해 사랑과 권세를 얻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성실함과 용기, 그리고 선함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손끝으로 열리는 안방의 비밀. 옛날 경기도 끝자락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었지요. 하늘은 맑았지만 논두렁 옆 고삿길엔 늘 먼지가 풀썩 일고 바람결엔 매주 냄새와 집 타는 연기가 섞여들었습니다. 그 마을 끝 한 초가집엔 이 일이라곤 죽도록 하기 싫어하는 사내 놈이 하나 살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덜 대먹은 놈이라 했지만 정작 본인은 일은 천한 것들이나 하는 기호하며 늘 베개 깔고 누워 낮잠을 즐기고 있었으니 그 사내의 이름은 만복이라 했습니다. 이름만 복이지 가진 건 땡전 한 입 없고
기우는 개미만도 못하다 했지요. 허나 그런 만복에게도 하나 있는 게 있었으니 바로 살림미천 되어주는 마누라였지요. 이 마누라, 착하고 얌전한 데다 친정이 좀 살만했지요. 친정에서 얻어온 소티며 그릇이며 고방안 가득한 살림살이만 봐도 눈치 빠른 사람은 금세 알 수 있었지요. 저 집은 처가 덕에 산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 그런 마누라도 속은 사람이죠. 결혼 전엔 만복이었지나 점잖고 말발이 좋은지 도련님 같은 줄 알았지요. 그런데 혼례 치르고 사흘이 지나니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밥 숟가락만 찾는 것이 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마누라도 참았습니다. 사내가 좀 쉬려나 보다 했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열흘, 해가 바뀌어도 요지부동. 더는 못 참겠다 싶은 마누라가 하루는 부엌일을 하다 말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장사라도 좀 해보시지요. 만복은 배를 긁으며 말했지요. 장사를 하면 남을 것도 있지. 문제는 미천이 없어서 그렇지. 미천만 있으면 금세 돈 버는 건 식은 죽 먹기요. 마누라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죠. 그래요? 미천만 있으면 정말 장사하시겠단 말씀이요? 그렇지. 이 몸이 누구요? 꽤 하나로 조선천지 밥벌이쯤은 허허. 마누라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눈치 빠른 아버지는 이미 짐작했지만 딸이 고개를 조아리며 만복이 정신 차리고 장사 한번 해보겠다 한다 하니 체면상 안 줄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100냥. 그 돈이 만복의 손에 들어간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 판에 진짜 장사를 한번 해보지. 만복이는 손에 쥔 100냥에 엽전 주머니를 품 안에 꼭 품고 마을어기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지요. 눈은 감은 듯 감지 않고 생각은 깊은 듯 깊지 않게 떠돌고 있었지요. 장사는 무슨 장사? 괜히 고생스럽게 힘쓰지 말고 머리를 써보자.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 하나, 바로 건너 마을 과부 월선이었지요. 30이 훌쩍 넘은 여인이었지만 피부는 곱고 손끝 하나에도 생기가 흐른다. 소문이 자자했지요. 무엇보다 그 집이란 게 기름진 백마지기 논밭에 쌀독이 터지게 넘쳐난다 했습니다. 아무리 수절 과부라 한들 홀로 된 지 열해가 넘었건만 아직 새 신랑을 들이지 않은 것도 수상했지요. 만복은 꾀를 굴리기 시작했지요. 눈이 반짝이며 코끝이 실룩이는 건 늘 그럴 때였습니다. 이놈이 병이 들었다 치고 하면 손 하나만 빌리면 낫는다 해볼까나? 그리하여 그 이튿날 만복은 평소보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먼지 묻은 도포를 탈탈 털어 입은 뒤 건너 마을로 향했지요. 아침 해가 조금씩 뜨기 시작할 무렵 과부 월선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지요. 계십니까요? 이 몸이 병이 깊어 도움을 청할까 하고 찾아왔소이다. 마침 문을 쓸던 하녀가 깜짝 놀라며 들여다보니 먼 길 걸은 듯 헐떡이는 사내 하나 겉보기엔 병색이 완연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건 만복의 연기였지요. 잠시 후 월선이 기녀처럼 고운 자태로 나와 마루에 섰습니다. 눈은 날카롭대 목소리는 부드러웠지요. 이른 아침에 어인일이요? 만복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근래병을 얻었사온데 약방에서도 무당에게서도 백약이 무효라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한양서 내려온 의원 하나가 그러지 않겠소. 과부 아님 손끝에서 전기가 흘러나와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고 그런 말을
하였사옵니다. 월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지요. 대체 어느 의원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오? 그게 윤작경이었나? 아무튼 주변 사람들이 왕실의 어의를 지낸 분이라 하더이다. 이름도 헛짓거리고 배경도 지어내고 입은 제잘거리기 바빴지만 만복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월서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그 손끝을 어찌하단 말이요? 손가락 한마디, 아니 손끝 한 번만 만지게 해주신다면 이 몸이 병이 나을 듯하옵니다. 그 대신 이 열량을 감사의 예로 드리려 하옵니다. 열량을 꺼내 마루 위 쟁반 위에 올려놓자 하녀의 눈이 먼저 휘둥그레졌지요. 월선도 말은 안 했지만 가만히 쟁반을 안으로 들이게 했습니다. 허면 문틈으로 손끝 하나만 내어 주리이다. 그리하여 창호지 문틈으로 하얀 손가락 하나가 살며시 나왔습니다. 만복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가락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감쌌지요. 눈을 감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전기, 이 맥동, 살 것 같습니다. 소소이다. 그리곤 안에 대고 조용히 인사한 뒤 슬그머니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돈은 이미 건네졌고 손가락은 이미 만졌고 과부는 아직 속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지요. 허나 그날 저녁 월서는 아무 말도 없이 손끝을 한참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만복은 다시 길을 따라 건너마을로 향하였지요. 이번엔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허리도 고추세워졌더랬습니다. 첫수는 통했고 과부 월선의 손끝도 열량도 잘 받아낸 터라 꾀는 더 깊어져 있었죠. 허허, 이놈의 병이 손끝만으론 안 낫는 모양이야. 이번엔 좀 더 강한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지. 만복은 이번에도 허름한 도포를 다시 털어입고 눈 밑에 검댕이를 살짝 칠하여 병색이 짙은 듯 꾸몄습니다. 병자 연기를 위한 정성은 참으로 지극했지요. 그날 해가 기울자 월선의 집문간에 다시 선 만복. 아이고 마님 계시옵니까? 이 몸이 또다시 병통이 도죠. 정계 한 줌이 더 필요하옵니다요. 그 목소리의 하녀가 고개를 내밀었고 얼마 안 있어 월선이 마루의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눈빛은 저번보다 더 날카로웠으되 이가에는 약간의 궁금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끝으로도 병이 낫지 않았단 말이요. 만복은 주저없이 고개를 저었지요. 처음엔 나아지는 듯하여 싸우나 의원할 정기라는 것이 처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와야 병이 뿌리째 뽑힌다 합니다. 하나감히 부탁드리긴 어려운 일이 없죠. 월사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고 잠시 침묵 끝에 물었지요. 허면 이번엔 어찌하단 말이오? 만복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품 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서투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가슴 곁에서 흐르는 전기, 문틈 사이로 그 전기를 받으면 병이 사라진다. 월서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얼굴에는 화도 웃음도 없었지요. 그때 만복이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심, 한양의 의원의 말씀대로 마임의 정계 한 줄만 더 허락해 주신다면 그 말에 하녀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고 월서는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잠시 후 안채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문틈으로 손 아닌 다른 데서 전기가 흐른다 하였으니 말처럼만 하시지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녀가시오. 그리하여 마루에 선 만복은 문틈으로 비단 속 하얀 속살을 내민 광경을
맞이하였지요. 그는 손을 모아 조심스레 닫기만 하듯 그 전기를 만졌고 무릎을 꿇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얼마나 맑고도 뜨거운 전기니까 의원 말씀 틀림없었소이다. 이윽고 일어나 조용히 돌아서며 그는 또 하나의 꾀를 속으로 굴리고 있었지요. 며칠이 흐르고 마을엔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들녘엔 벼의 사기 고개를 숙였고 장터엔 햇밤과 토란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만복의 마음속은 그런 풍요와는 달리 점점 더 깊은 욕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숨은 양으론 어림도 없지. 그 손끝, 그 살결, 그 눈빛. 병이 나온 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졌단 말이지. 만복은 장터로 가 집신 몇 켤레와 헌서책을 사고 일부러 더욱 초한 차림으로 다시 월선댁으로 향했지요. 이번에는 연기보다 더한 간절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날도 어스름 무렵 월선의 대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한여의 얼굴이 내다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월선이 곧바로 마루에 나오지 않았지요. 한여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이젠 더는 그런 헛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허나 만복은 단념할 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마님, 제 병이 더 깊어졌으니 꼭 낫게 해주십시오. 천 양이 있어도 이 마음의 병은 마님의 전기 말고는 못 고칩니다요. 그 말이 창호지를 타고 안채로 스며들자 월선은 이불을 덮고 놓은 채도 눈을 감지 못했지요. 그녀도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그 사내의 손끝과 눈빛이 마음속을 맴돌았던 탓이니까요. 잠시 후 마루에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월선이 말없이 앉았습니다. 등 뒤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눈길은 멀리 마당 끝을 향해 있었지요. 대체 이번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요? 만복은 조심스레 꺼낸 작은 보퉁이를 펴보였습니다. 엽전이 아닌 예쁜 놀이와 황동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이건 지난달에 한양에서 사온 것이옵니다. 제 진심의 전부는 못 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오. 월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면 이번엔 안방으로 들어와 보시오. 나 또한 그 병통을 속 시원히 보고 싶으니. 그 말에 한여는 놀랐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만복은 마루에서 조심스레 일어나며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월선의 안방의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그 방 안에선 숨결과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는 것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월선은 그 어떤 말도 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물을 뿌리고 고운 비단옷을 꺼내어 햇살 아래 널었지요. 그 곁에서 만복은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기색이 보였지요. 만복은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였지요. 마루 끝에서 차를 마시던 사내가 이젠 안채 마루 안쪽으로 드나드는 몸이 되었고 그 눈빛엔 어딘지 모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허아, 꾀가 깊어지면 그림자도 길어지기 마련이죠. 그림자 끝엔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만복은 월선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습니다. 마누라는 부엌 앞에 쪼그려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지요. 만복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지요. 오늘도 한양 약초상 만나서 얘기 좀 나눴지. 장사 미천덕에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소이다. 마누라는 콩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지요. 그래요?
한양서 장사한다는 사람들 얘긴 들었는데 그쪽 방향으로 다녀온 분들 중엔 서방님 본 사람 없다고 하대요. 그 말에 만복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좀 외진 쪽을 다녔거든. 큰 장보단 작은 골목장이 더 실하단 말이지. 마누라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월선댁에서는 달라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은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고 집안엔 그 사내의 흔적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지요. 마치 오래 살 생각이라도 한 듯 말입니다. 월선은 밤이면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고 낮엔 화초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사내가 병을 핑계로 왔지만 이리 허전한 방을 채우는 데는 그리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그녀 또한 혼란스러웠지요. 그 사내가 진정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어간 술단지를 노리고 있는지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누라가 근사리 빗자루를 들고 만복 앞에 섰습니다. 이제 언제쯤 돈을 남겨오실 생각이신가요? 쌀떡도 바닥이고 친정도 얼굴 붉힐 일만 남았소이다. 만복은 황급히 말했지요. 이번 장사만 끝나면 아니 이번 물건만 팔면 반드시 기와집 한 채는 장만할 것이요. 마누라는 말없이 돌아서더니 그날 밤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엔 슬픔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지요. 그제야 만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깐은 가슴이 쓰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가슴 한켠 월선의 안채마루에 따사한 등불이 얼른거렸습니다. 이제 와 돌아갈 수는 없어. 여긴 내 새 살 길이야. 그날 밤 만복은 월선의 안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술병 하나 그리고 목침을 들고 있었지요. 마님, 이놈이 오늘부로 병을 다 고쳤습니다. 허나 마음의 병은 혼자서 못 낫겠소이다. 마누라가 친정으로 돌아갔으니 만복은 더는 눈치를 볼 일도 발걸음 숨길 것도 없었지요. 그렇게 월선 마루에 눌러 앉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드디어 짐을 안 채 옆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허면 오늘부턴 고방에 누우시지요. 월선은 그 말 한마디로 허락 아닌 허락을 주었고 하녀들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채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돌았지요. 그 집에 남자가 들었다는 건 마을 안방들마다 입방아가 멋지 않음을 뜻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월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외로움에 짓누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만복은 고봉밥을 마당 평상에서 먹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반찬은 약이요. 전기 말고도 힘이 솟아. 월선은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나 그 속엔 뭔가 복잡한 빛이 스쳤지요. 그날 저녁 만복은 방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 한약 봉투를 흉내내어 만든 종이에 손수글을 써붙였지요. 전기탕 부인의 기운으로 맥을 돌게 함. 하루 한 모음. 그걸 보고 월선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 양반 이제 의원 노릇까지 하려 하시오. 만복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전기는 약보다 귀하오. 내 병은 아직 다 낫지 않았소이다. 그 말에 월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 입방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남종네 하나 들었대. 병 낫는다더니 정이 붙었다나. 과부가 홀로 살긴 아깝지. 기운도 좋고 살림도 번듯한데. 말은 많았지만 정작 월선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에 나가도 염색집에 가도 당당히 걷고 사람들 눈길을 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만복만이 낮으면 기웃기웃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님, 나 이제 돈이나 벌러 나갈까 싶소. 이렇게 이 집에서 얻어먹고 자는 것도 좀 그래서. 월서는 조용히 말했지요. 그럴 필요 없어. 이 집 도와주면 돼요. 좋은 날 장독대도 닦고 논두렁도 둘러보고 마당에 낙엽도 쓸고 그런 게 더 이로워. 그리하여 만복은 장사꾼의 탈을 벗고 집안에 머슴 아닌 머슴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에 있었던 양 살아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월선의 집안엔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사람 사는 기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의 등불은 예전보다 오래 켜져 있었고 마당엔 웃음소리도 잦아졌지요. 이제 이 집은 부자 과부의 집이 아니라 만복이 사는 집이라 불릴 날이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만복이 월선댁에 자리를 튼 지도 어느덧 달이 바뀌었습니다. 장독대엔 해고추가 줄지어 말라갔고 우물가엔 여인들 대신 사내가 들락거리니 마을 사람들 눈엔 그 집 풍경이 낯설고도 익숙해졌지요. 아이고, 그 집은 이제 뭐 정식 사내가 들었나 보지요. 홀몸으로 외롭다 했는데 이제야 웃음이 돌더라. 말들이 떠돌았지만 월서는 여전히 태어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말씨는 더 부드러워졌고 고운 한복은 매일 바뀌어 햇빛 아래 더욱 눈에 띄었지요. 어느 날 월서는 만복이 장작을 패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제 날이 서늘해지니 장독덮개를 새로 해야겠소이다. 부인 말씀만 하세요. 이놈이야. 그거 하나 새로 하는 게 뭐 그리 수겠소. 만복은 땀을 닦으며 웃었고 월서는 그 웃음이 예전보다 다르게 느껴졌지요. 허나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달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부엌에선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지요. 이봐요. 예? 이제는 정이라 불러도 되는 것이겠지요? 그 말에 만복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하나,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이란 것이 꼭 부부지간에만 드는 것이 아니오. 부인께선 이놈 살길 열어주시고 살맛을 주셨어. 그 이상이 어디 있겠소. 월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지요. 잔 속엔 민들레 꽃잎 한 조각이 떠 있었고 달빛이 은빛으로 맺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더 이상 고방이 아닌 한 채 옆방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월서는 문을 열고 그 불빛을 보고 있다가 말없이 문을 닫았지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마당의 개짖음도 잠잠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지요. 그 집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더라. 두 사람이 허물도 많지 이제 그 집을 월선 댁이라 부르는 이보다 만복이네라 부르는 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만복은 기세등등했지요. 말이야, 겸손을 떨었지만 눈빛은 이미 그 집 상전이 다 되었지요. 바깥마당만 밟으면 헛기침부터 나오고 하녀가 물 한 그릇 들고 나오면 목도 한껏 꼿꼿이 세우고 받았지요. 사람 살고 볼 일이로다. 마님이 전기를 주더니 이 몸이 새 사람 되었네. 어느 날은 대청마루에 도포를 걸쳐 있고 앉아 손톱을 깨물며 말했지요. 내가 소시적인 말이야. 이 손으로 장터에서 소 2마리를 잡았지. 허허,
그땐 내가 장사였지. 하녀들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웃고 월서는 부엌에서 머리를 흔들며 말했지요. 허풍은 약도 없지요. 전기를 줬더니 몸까지 빳빳해졌네. 그래도 집안일은 꼼꼼히 도왔습니다. 나무 패고, 장작 쌓고, 강아지 밥도 챙기고, 동네 아이들이 만복을 보고는 과부집 도련님이다 하고 뛰어다니니 그제야 본인도 당황했지요. 거기 도련님은 무슨 도련님이냐. 이 몸은 안방지기다. 안방지기. 이렇듯 안방지기가 된 만복. 하루는 아침 일찍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마루에 앉아 물었습니다. 부인, 이놈도 이제 호패 하나 써야 하지 않겠어? 뭐 월선택산에 만복이라든지. 월서는 남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는 기웃더니 말했지요. 호패보다 앞서 그 입부터 다스리는 게 먼저겠어. 누구 들으면 지체 높은 벼슬이라도 한 줄 알겠소이다. 그 말에 하녀들도 킬킬거렸고 만복은 멋쩍게 웃으며 바닥에 침 하나 톡 뱉었습니다. 허허, 사까진 아니더라도 이 집 앞마당 감나무 잎은 내 허락 없이 못 떨어지지 않겠어. 그날 마당에서 낙엽이 바람에 날리는데 만복이 쫓아가며 중얼거렸답니다. 이놈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 떨어지네. 참 말 안 듣는 놈이요. 월사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찐밤을 까먹으며 웃고 떠들었지요. 그 모습은 진지게 부부라 해도 이상할 것 없었고 동네 사람들도 이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답니다. 그날도 만복은 장독대 앞에서 장을 저으며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된장이 익어가듯 우리 사이도 깊어져 가는 구먼으. 그때 하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저기 큰일 났소이다. 저 아랫길에서 누가 올라오는데 한번 나가서 보세요. 대체 누구길래 그러느냐? 만복이 고개를 쳐들고 대문 앞으로 나가니 먼 길에서 보자리를 든 여인 하나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 한복 자락에선 먼지바람이 일고 따기보다 따가운 난리금이 풍겨왔습니다. 이거 혹시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마누라는 짐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그녀는 대문 앞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장사 나간다던 사람이 왜 과부집 장독대를 지키고 있단 말이요? 만복은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그게 말이요. 마님이 전기를 아니요. 과부 마님께서 아니 그게 병이. 그러니까 그때 월선이 조용히 문 안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표정은 흔들림 없었죠. 아, 되시는 분이로군요. 이 집에 계신 건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 차이지요. 그 말에 마누라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요? 허구한 날 놀고 먹는 위인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긴 누가 앉아도 이 인간이 알아서 이 집에 척척 눌러 앉았을 테지. 마당 공기는 돌처럼 무거워졌고 한녀는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틈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요. 아니, 당신 말도 옳고 저 말도 틀리진 않소. 내가 좀 병이 깊었고 전기 치료가 길어졌고 살다 보니 일이 되었어. 마누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이젠 당신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나. 그러더니 짐을 들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월선도 말없이 문을 닫았지요. 만복은 마당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상에 앉아 찐 고구마 하나를 베어 물며 말했지요. 역시 사람 일은 된장만큼 어려워. 뚜껑 열고 두면 쉬기도 하고 너무 덮어두면 골기도 하니. 다음 날
마을 장터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과부 집에 들인 사내가 아내가 있었다 하네요. 뭐야, 그놈 참 양심머리도 없네 그려. 월선 대문 앞엔 무거운 침묵이 쌓였고 만복은 말없이 마당 낙엽만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선 왠지 포기 아닌 반성, 두려움 아닌 고민이 스며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월선이 다시 안채문을 열고 말했죠. 아직 그 사람 따라가지 않은 걸 보니 여긴 남을 생각인가 보. 만복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마님, 이놈, 이번엔 장사도 병도 아닌 진짜로 이 집 지키고 싶소. 그 말에 월선은 등불을 안으로 들이며 말없이 문을 닫았고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월선 때 굴뚝깨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엌에선 된장찌개의 냄새가 은근히 번졌지요. 마당 끝 감나무에는 까치가 날아들고 장독대와 평상엔 익숙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된장은 오래 묵을수록 맛이 깊어진다 했지요. 사람 사이도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말 하기엔 당신은 너무 설놈이지요. 월선은 그렇게 말했지만 손엔 찐 감자를 내주고 있었고 만복은 감자를 받아 입에 넣으며 희웃었지요. 설된 놈이라도 오래 두면 있겠지요. 천천히 익혀주시죠. 이제 마당을 쓸고 장작을 펴는 건 만복의 일이 되었습니다. 장에 나가는 건 한여목이고 월선은 다시 자수를 놓기 시작했지요. 밖에서는 누가 봐도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입방은 여전했지요. 그 집 사내 부인도 있었던 양반이라며? 그랬대도 이제는 하나뿐이겠지 뭐. 된장도 휘젓다 보면 섞이기 마련이지. 만복은 그 소문을 다 들었지만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에 물을 뿌리고 개에게 밥을 주고 월선이 좋아하는 국화를 따서 창틀에 놓아두었지요. 하루는 월선이 물었습니다. 이보우, 만약에 또 마누라가 돌아온다 해도 뭐라 하시겠어? 만복은 말없이 앉아있던 평상 아래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엔 엽전 뭉치와 바느질 도구 그리고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이건 마님 주려고 모아뒀던 것이요. 처음부터 다시 살아볼 생각은 있었소. 괴로 시작한 인연이지만 이 마음만큼은 거짓 아니었소. 월선은 그 말에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러면 이젠 손만 대지 말고 손 잡고 살아봅시다. 그 말에 만복은 웃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집 창호에 은은한 불빛이 번지는 걸 보았고 그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만복과 월선 둘은 꾀와 전기와 된장 속에서 사람 냄새, 나는 하루를 이어갔다지요. 이 이야기는 게으르고 의존적이던 남자, 만복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계략을 쓰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처음에는 남의 도움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만복은 교활한 속임수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지만 결국 진정성과 끈기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와 적응력이 중요함을 배우지만 동시에 속임수와 거짓말은 일시적인 성공만 가져올 뿐 오래 지속되는 신뢰와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게으름과 기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진심과 노력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